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빤하죠? 네. 뭘 해야 될지 금방 나오겠죠? 뭐부터 할까요? 면담부터 할까요? 아니면 명태균 건부터 할까요? 뭐 방금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이제 저녁을 먹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이야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한 면담부터 할까요? 이후에 네. 저녁 먹었대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4시 반에 그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잡게 된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녁 약속이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시 반인데 일정보다 24분인가 늦어졌고. 예, 나토 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 외교장관과 만남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5시 다 돼서 면담이 시작이 돼서 1시간 20분 했다면서요. 네, 81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 20분쯤에 끝났다고 치면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 한동훈 그렇죠. 대표는 돌려보내고 다른 사람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는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었다. 그렇죠. 이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맥인 거죠. 좀 네. 표준말 좀 씁시다. 표준말. 조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조지다도 표준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원래 요구했던 건 회동 독대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통 밥을 먹는 자리를 보통 왜냐면 그래야 자리도 길어지고 에이더도 내밀하게 가기 때문에 만찬 회동을 좀 바라고서 얘기를 했을 텐데. 미리 만찬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도 땡겨진 거였잖아요. 차담으로 조금 줄어든 거였잖아요. 근데 그 차담도 시작도 아벨정 때문에 늦어졌고 차담도 이제 제한 시간이 생겨버린 거죠. 뒤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짧게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밀도가 좀 여러모로 옅은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그 뒤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게 이 대표적으로 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가장 견제할 수 있는 당내 투톱이자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그 친윤계다. 이거는 사실상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고립시키겠다. 한동훈 대표를 최대한 어쨌든 정치적으로 깎아내리겠다. 그것 말고는 뭐 다른 해석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나눴는지는 안 나오죠 아직.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네. 네, 관련해서 TV조선 이제 조금씩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김 여사 관련된 3가지 안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하고도 네.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봤어요. 보도가 대체로 맞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 요구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인적 쇄신은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한 대표가 나를 잘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달라. 그걸 보고 내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 여사의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집사람은 많이 힘들어하고 의욕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앞서 알려진 바로는 이미 대외 활동 많이 자제하고 있는 중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김 여사의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명태균 씨의 만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좀 그 경위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명태균이 처음 우리에게 접근한 거는 김종인 박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실제로 초기에도 그렇게 된 것이 맞는 얘기고 명태균의 조언대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단호하게 잘랐다. 이런 식의 이제 윤 대통령 해명이 주로 나온 게 방금 TV조선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명태균 씨 관련은 좀 이따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정훈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 관련해서 누구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전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받아들여진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제 회동 뭐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총 사진이 9장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진 중에 자세히 보면 참모진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대통령이 그런 포즈 취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걷잖아요. 예. 저는 그거 보고 제가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렸어요. 역대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포즈를 잡은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어요. 사실 그 사진만이 아니라 면담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밝힌 것들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로서 위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포즈인데요. 취조실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진에 보면 소위 말하는 김 여사 라인이라고 지목되어 있는 그 해당 인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는 그 순간 이미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진이랑 이게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어떤 순간
순간 포착을 해가지고 보도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풀을 한 사진인 거잖아요. 그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사진을 선별해가지고 고른 사진인데 그 사진에 그러면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이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들일 텐데 그 사진이 뭐 포즈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테이블에 있을 때 어떤 그 모습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마땅치 않았던 거고 이번 회동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사이 안 좋아하다. 사실상 우리 그렇게 썩 유쾌한 사이 아니야. 만나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이럴 것 같아라는 거죠. 근데 아예간 그 취조실 비슷하다라는 반응이 나왔던 그 공간이 파인그라스라면서요. 네. 파인그라스가 뭐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거기 앞에를 조금 꾸며 놓고는 접객을 하기도 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고기를 대통령이 구워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파인글라스 앞 잔디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외부 인사들을 만나거나 혹은 행사를 할 때도 일정 부분 쓰이는 곳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내밀한 장소가 아니라 파인그라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실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전체다라고 할 정도로 외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테이블 세팅이라고 하든지 앉아있는 모양새부터도 이미 한동훈 대표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한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들을 내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과 동일한 자리로 앉혀놨다라고 하는 것도 애초에 이 자리에서 본인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말해준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과 동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 배치도 불만이 당연히 친한계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쪽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독대를 요청했는데 배석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용산에서 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2대2로 갑시다 해서 박정화 비서실장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걸 또 용산이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그냥 이제 만나게 된 건데 보통 이렇게 배석자라고 했을 때 배석자가 그 자리 그 위치에 딱 앉게 되면은 이게 뭔가 우리 둘이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그냥 듣는 사람인 게 아니라 2대1로 대화하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수적으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얼마나 말을 했든 안 했든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리를 앉혀놓고 사진 찍어서 공개한 것도 다분히 역시나 의도성이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건 뭐 더 점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한 20분 넘게 세워놨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사를 통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분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다리는 동안 어딘가에 좀 앉아 있거나 대기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김준욱 최고위원이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20분 동안 거의 세워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주는 결례 그리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네요. 하대했다. 그러니까 사실 초치하는 그 어떤 외교대사들 사이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보통 나오는 어떤 태도와 행동들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의전의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대통령은 하대를 했고 그다음에 3대 요구사항은 다 거의 거절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박정훈 의원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고의 결과가 뭘까요?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일정 취소가 발표된 거는 오전에 있었던 이제 박수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 관련 참석이었고 아직 이제 당에서 브리핑한 그러니까 공개한 것 중에서는 이제 강화군 오늘 원래 방문 일정이 살아있긴 합니다. 3시 일정이. 근데 이게 취소가 될지 공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뭔가 당연히 백그라운드 브리핑 해달라고 달려들 수밖에 없고 뭔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백불 피하기용? 예, 일단 이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 아침에 있는 것도 기자들 오늘 아주 흥분해서 달려들 거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일단 언론과의 대응을 좀 피하겠다, 지적 소통을 피하겠다는 거. 어제도 사실은 박정화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7시 반쯤에 브리핑을 했는데 물론 박 비서실장 본인은 자기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보도가 나왔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와서 간담회식을 하고 기자들한테 이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바뀐 거잖아요. 만약에 기자들과 만나고 할 얘기가 좀 있었고 많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자리 피할 리가 없는데 이 형태가 바뀐 것.
오늘 일정 취소까지 연결해보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언론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해진 대로 그 처음에는 면담 후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계획이었다면 그 용산을 향해 가는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1말이 아니라 한 2말, 3말쯤 기대감이 갖고 있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사진에 보면 빨간색 그 브리핑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따르면 혹시라도 중요한 부분을 놓칠까 봐 챙겨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쪽 말에 따르면 본인들은 또 할 말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한 벽, 그러니까 그 쉴 틈 없는 방어에 절벽. 예. 지금 심지어는 이제 김 여사와 관련돼 있는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뿐만 아니라 친한계의 인식과도 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서로의 일방의 이야기들을 하고 왔던 그 결과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 네. 아예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다른 보도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좀 잘 이야기해달라고 브리핑을 잘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계속 취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모든 아마 관심은 오늘 그 기사가 쏟아질 거요. 한동훈의 다음 수는. 뭐 이게 쏟아질 텐데 아까 박정훈 의원은 특검을 어떤 조건부로 받는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개 조항을 손보는 조건으로 김건희 특검법 받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번 빈손회동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당장 요번에 대한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다다음에는 이 반란에 대한 이 이탈표에 대한 뭔가 명분들이 충분히 생기는 과정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번에 굉장히 아슬아슬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직접까지 의원들한테 의원총회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할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되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표착 항상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이번에 당론 안 정하겠다라고 손만 놔버려도 그냥 바로 어떻게 경량으로 휩쓸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친한계는 할 말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할 만큼 했다. 3대 요구안도 제시했고 대통령도 직접 대표가 가서 만났고 이런 거 해주십사 부탁까지 했는데도 대통령이 전혀 안 받아들이더라. 용산이 바뀌지 않더라. 그런데 국민의 시선이 눈높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다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 논리대로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모두가 야당에서 압박해왔던 제3자 특검 대안 확실하게 내어놓아라. 한동훈표 특검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제 구체화할 시점과 명분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또 만나는 걸 발표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했다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냈던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한계, 친윤계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지점들을 넣는다 혹은 타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친한계가 뱉어놓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가 된다면 친한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쳐요. 저 특검법 받을 테니까 다만 몇 개 조항 좀 손보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은 충분히 협의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일단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표결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용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 네. 나아가서 어쨌든 조금 뭐 일정 정도 부분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특검을 개문발차할 수 있다면 또 그 다음부터 전국은 사실은 야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주도권은 쥐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몇 가지 조금 양보하거나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때부터 여야 대표의 어떤 협상력과 정치력이 빛날 수밖에 없는 지점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대화가 시작됐다, 법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아예 다른 페이지를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건데 저 논리상으로는 이제 나 할 만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철벽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 없어요. 특검 받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건 논리의 영역이고 현실의 영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결별까지를 각오를 해야 가능한 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결별을 한다고 그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독자적으로 딴살림을 차릴 수 있는 정도냐 한동훈 대표의 세력이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 몇 명이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12명이잖아요. 12명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감을 어필하는데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20명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도 되게 아주 현실 너무 디테일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데 이건 예인데 그 정도로까지 한동훈 대표가 세력 규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어렵겠죠. 네. 당장 내일은 20명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언제? 내년? 내년엔 20명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네. 사실 친윤계 중에서도 지금 점점 이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더 이상 친윤계로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인사들이 나올 정도로 친윤계 이제 외곽에 있을 만한 조금 이제 권력의 핵심이 아니었던 분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쪽에 줄을 서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국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슬슬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뭐 선거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탈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확실히 좀 대외적인 명분이나 민심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판세가 한동훈 대표 쪽에 조금 이제 무게중심이 가고 있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한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공식적인 어떤 반란을 하기 위해서 뭐 거병을 할 만한 어쨌든 세력들을 모을 만한 이게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병. 예, 거병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요 스텝을 잘 밟아가면 이제 새 확장에는 이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그 새를 모은 사람들의 충성도가 얼마나 될지 그 사람들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친윤계라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모두가 일치단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려 나설 거지. 사실 이것도 조금 물음표인 거거든요. 이전에 탄핵 정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개파로 분류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자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친윤계라고 했을 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이제 뭐 몇몇 분들 있잖아요.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정서하고 또 친윤계에서도 어쨌든 지금 가장 실권을 갖고 있는 원내사 갖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결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가 막 그렇게 약간 좀 다릅니다. 좀 뭐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따라가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본인만의 또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용산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친윤계 중에서도 하다못해 기권이라도 던질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위대라고 할 만한 딱 명확한 사람들을 20명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당장 이제 바로 분당해가지고 뭐 탈당해서 뭐 하는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간을 두고 해볼 만한 싸움을 해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친윤이 그럼 그래도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겠습니까? 쫓아내려고 하겠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친윤계가 쫓아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남고 누가 나갈 거냐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쫓아내려는 시도는 당연히 대표 낙마, 그죠? 대표에서 끌어내리는 이 그쵸, 어떤 뭐 이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 작동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제 그 백의종군을 할게요 이건 아닌 거고 그렇겠죠. 그럼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결국은 딴 살림.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건데 그게 여건이 지금 무르익었는지 저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멸렬한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이 어떤 식으로 서로 잘 협상돼 가지고 합의해서 뭔가 넘어가기에는 한동훈 대표로서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도 있을 것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 표는 이미 넘어왔고 내 표를 더 확보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지 않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전국이 출렁이기도 하고 무언가 엄청난 계획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뭔가 뻥뻥 하루하루 지나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다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무언가를 잘 결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설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주지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을 더 보죠. 11월 10일이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딱 도는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 이때 개각, 일부 인사진 그러니까 개편 이런 얘기가 이제 벌써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인적쇄신 요구를 어제는 안 받아들였지만 존심상 안 받아들였지만 국장 반환점을 도는 상태에서 인적 개편을 조금 하겠다면서 거기에 슬쩍 끼워넣은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치적 효과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뭐 인지도가 있고 막 유명하고 막 딱 이름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을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를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새로 하느냐 그게 사실 대중들한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받고 나중에 약간 이제 반환점 돌아가지고 할 때 약간 이제 세트에 이제 끼워 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끼워 팔기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효과를 보기도 어려울 거고. 대중적 임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한 대표도 지금 항상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입만 여시면 말씀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선, 민심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걸 다 어떻게 대중들이 받아들일까 이미지를 생각하고 사진도 찍고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용산의 메시지도 어떻게 대중들이 받아들일까가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도 상당히 좌우할 여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인 역량을 지금 용산이 발휘해 준다면 그래도 조금 상황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윤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루즈루즈 게임 아니면 윈윈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누가 한 명 이기고 그리고 지는 게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곁을 전혀 내주지 않으면서 둘 다 지는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중순 반환을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자기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라고 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인적 쇄신을 그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원하는 만큼 혹은 본인이 목소리를 낼 만큼의 명분을 줄 만큼 할 것이냐 오히려 한 대표가 하는 거 반대로 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여의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그 말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한다라는 네. 식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너무 멀리까지 내다볼 필요는 없고 이제 어제 그 철벽이 확인됐던 면담 그 결과는 결국은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법이 테이블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의 없으시죠? 네.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거 확신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국회 엄청 부산했을 것 같은데. 네, 바빴죠. 네. 정신 없었나요, 기자들? 사실은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네. 강혜경 씨가 또 이제 등장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었고, 네. 당연히 뭐 취재하기도 뜨겁고, 특히 난타전도 벌어졌잖아요. 오전부터 사실 계속 뭐 동행 명령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황이 바쁘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신 없는 하루였던 건 맞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 오전에는 출석을 안 했고 오후에 출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조율이 된 거예요? 보통 근데 이렇게 증인이나 참고인들 부를 때는 이제 이분들도 이제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면 이제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질의하고 이제 빠질지를 보통 조율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뉴진스 이제 한희 씨 오셨을 때도 오전이 아니라 오후쯤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하고 간다 이거 정도 좀 조율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강혜경 씨도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증인이야. 예. 죄송합니다. 강혜경 씨 증인으로 오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보통 하게 되면은 의사진행 발언하죠. 뭐 자료 요구하죠. 뭐 의결할 거 하죠. 하기 때문에 질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세워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그렇게 필요한 것들 정리를 해놓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질의할 때 중요 증인 불러가지고 요 이슈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원래는 한 4-5시쯤 해가지고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하고 나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원래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황을 봐가지고 그 이후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게 된 거였죠. 예,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원래는 4-5시까지만 하는 걸로. 4시쯤부터 이렇게 해서 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하고 정리가 되는 걸로 원래 했는데 이제 더 가서 그 여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 돌발 상황이 나비효과가 여기까지 튀었죠.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어제 강혜경 씨가 출석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강혜경 씨가 출석 전에 그 통화 녹취록을 15건인가를 지금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언론사에 제공이 돼서 일단 보도가 어제 오전에 막 쏟아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강혜경 씨가 출석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고 두 분 같은 경우는 가장 딱 하나만 픽하라면 이런 것도 있었어 해갖고 딱 꼽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폭로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죠. 무슨 뭐 장님 그 무사부터 해가지고 주술사가 위에 올라타고 있고 뭐 다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제 사실 나왔을 때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오빠 녹취가 있었느냐. 네. 근데 이제 오빠 녹취를
강혜경 씨가 안 갖고 있다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된 거죠. 물론 본인 들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너무 단정하지 말자고요. 아까도 네. 이제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 제가 말미에 이제 강혜경 씨가 또 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어제 제출하지 않은 게 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서 뭐 제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여지를 완전히 닫아. 근데 어제 어쨌든 강혜경 씨가 저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없지만 들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어제 들린 얘기로는 그래서 혹시 뭐 추가로 제출할 게 있으면 또 그게 쟁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금 꼬투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다음 명태균 씨 전원 아니냐. 그렇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아니 명태균 씨 보는 뭐 블러핑도 심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하는 말 말고 강희경 씨에게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건 거짓말이 아니란 보장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깰 만한 뭔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빼박이라고 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뭔가 냄새를 풍길 만한 정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한 방은 좀 부족했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국감이 좀 전반전에서의 어떤 티저 분위기였다면은 다음 국감에서 뭔가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야당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늘 말하는 기저효과 같은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정권에서 아니면 다른 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만 나왔어도 그거 가지고 아마 한 달 동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놀라운 이야기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전 이야기들이 별로 세게 느껴지지 않은 효과들이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녹취에서 보면 네.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태균 덕을 봤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도 좀 이렇게 명태균 씨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검찰 수사로 그 곧장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수사가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적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계속 좀 들긴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말씀처럼 더 이제 확실한 어떤 육성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명 씨가 청문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정권을 협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낼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명태균 씨가 자진해서 그걸 공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수사권 얘기가 나오는데 창원지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 좀 나오는 거 있어요? 그냥 지검장에 나와서 단내나도록 하고 있다. 그것 말고는 지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단내나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게 없는. 밖에서 지금 그 단내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예, 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팀의 행보와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그 피의자의 지인과 지인까지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지고는 통신 정보를 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런 것들도 몇 개월 후에 드러날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의 곁에서 보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선 다른 수사와는 비교가 된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야당 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던데 왜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이렇게 중앙에 와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적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팀 2명 보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사이즈, 중대성,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좀 더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그냥 수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여야가 모두가 검찰이 수사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느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법조 출입 기자가 어디까지 막 할 수 있느냐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정보가 새 나갈 여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물론 이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련자들이 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하지만 네. 말씀처럼 중앙으로 옮겨가지고 사안의 사이즈를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거는 아니죠. 그럼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궁색한 변명 그 이상 그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 정가에서만 일어난 일로 이제 그 국한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제 어떤 수사 범위 같은 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어제 그래도 이제 물증으로 나오면서 그랬던 거가 이제 여론조사를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어쨌든 서류 뭉치를 통해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명태균 씨가 다수의 여론조사를 돌린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여조에 뭐 개입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 가지고 다수의 정치인들과 연을 만들어
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제 지금 명단이라고 할 만한 27명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25명이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명 추가해서 27명인데 27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고 대부분 어쨌든 여권 인사긴 하지만 야권 인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접촉을 한 거고 어디까지 거래 시도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 대충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명태균 씨가 내가 여론조사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줘가 아니라 내가 여론조사를 이만큼 해가지고 당신네 선거 도왔으니까 다른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내놔봐라는 식으로 좀 거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경제적 이득에 관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의혹이 나오게 되면 국가 산당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 다른 어떤 정치인의 공천이라든가 뭔가 다른 걸 대가를 한 건지 정말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어떤 티핑 포인트에 온 거기 때문에 어디로 터져나갈지가 모릅니다. 네. 이 부분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까지의 해명은 보정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관련자 강혜경 씨가 이게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뿐만 아니라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경험을 하실 텐데 내가 표를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이 어디로 가 있는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정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이미 입증된 바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하는 건 아주 중대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토마토가 뭐 이제 그 녹취록 내용을 까면서 뭐 윤석열일 거를 홍준표보다 2% 높게 나오게 해주이소. 뭐 이 부분 보도하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해명했냐면 그럼 편집. 그러니까 그것만 따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맥락상 그 얘기가 아니었다. 조금 보정 얘기였다고 했지만 어제 추가로 녹취된 그 앞에 어떤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미래한국연구소가 본인과의 약한 고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끊어내려고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맞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법인 등기상에 보면은 명태균 씨하고 뭔가 이 미래한국연구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뭐 강혜경 씨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실제로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니 이제 그 김아무개 씨 그분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회사는 사실상 명태균 씨 거였다. 명태균 씨 직접 깊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이거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기게 아니라고 보도해주는 기자한테 내가 이 녹취 같은 거 추가로 공개해야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자하고 거래 시도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이것도 일종의 거래 시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아니 그건 당연히 어떤 그 보도 거래죠. 그러니까 나 미래한국연구소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 기사 하나만 써줘. 그러면 내가 기사거리 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팩트입니까? 아니 그건 팩트예요. 저희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 기사에서 그 어제 인터뷰 기사 나간 거에도 일부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모든 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애티튜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신 분인 거예요. 거래를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뭔가 무조건 정치적 이득인지 경제적 이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명 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그것만 가지고는 뭐 이분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려운 거고, 이 나온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전선이 지금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데 이 확장되고 있는 전선 중에서 어디 집중해야 될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물증 확보일 거고, 그러려면 명태균 씨의 신가 그 신병 확보가 일단 최우선 과제인데, 여론조사 문제가 지금 불거졌다. 이건 사법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그 걸리는 문제고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갖고 먼저 그러면 구속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까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 여론조사를 건드려버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따라 나와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가고 뭐 할 게 없어요. 이 건을 가지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버리면 이걸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명태균 씨가 정확히 어떤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혹시 잘못 섣불리 건드렸다가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또 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또 뭘 올리고 막 이런 게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공천 개입이니 여론조사니 뭐 얘기 참 많이 나왔던 건데, 근데 어제 이른바 영적 대화야 뭐 사례가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주술의 나라입니다. 네. 장님 비유가 이제 재밌지 않아요? 장님 무사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주술사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게 아니, 뭐 전화를 꿈자리가 사나워서 뭐 해외 순방 일정을 바꾸시고 이런 게 진짜.
좀 용산의 해명이 물론 해명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다른 이슈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끈하면서 화내거나 해명을 많이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명태균 씨 이야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해명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더 의혹을 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다. 사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기억들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영적 대화의 배경에 이게 있는 겁니까? 그 사주 명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비유나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리고 천공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은 명태균 씨는 동아일보의 관계에서 자기가 높다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천공이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아니, 방금 추경호 대표가 약간 언론 백프를 했는데요. 어제 만찬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의원들과 했고 그 후에 잠시 연락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잠깐 갔다. 뭐 만찬 얘기? 예. 대통령이 연락을 했던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자기가 일일이 말하기는 좀 그렇다. 아니 뭐 대통령이 콜했으니까 달려갔겠죠. 그러면 누가? 저희가 그래도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인류가 쌓아온 어떤 합의와 어떤 상식과 그게 전통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가지고 네. 델포이 신탁 받으면은 그거에 신탁에 따라가지고 정치적인 뭔가 사회적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리스는 그래도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이 됐어요. 뭐 물론 이제 귀족들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어쨌든 뭔가 그때 뭔가 이 신탁 통치의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영적 대화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규명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뭐 수사권이 없는 언론 입장에서 접근하는 데 좀 한계는 있는 거고 그래도 계속 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명태균 씨 집 앞에서. 그 집 앞에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그 후배 기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고 해서 전화를 150통을 시도를 했습니다. 150통을 시도한 끝에 겨우 돼가지고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들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죠. 더 열심히 저도 고생하겠습니다. 뻗치기 참 세 글자로 담아내기에는 참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죠? 많은 기자들이 그 앞에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 기자도 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날씨가 좀 더워져서 덥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건은 뭐 어차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결론을 내리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